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친생자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법조문을 좀 볼까요? 844조입니다.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자, 1항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했다면 그 자녀는 그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합니다. 네, 이 추정은 아주 강한 추정입니다.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추정이다. 네, 그래서 이 추정을 깨는 거는요. 일단 추정을 받게 되면 추정을 깨는 것이 좀 뒤에 보게 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거를 깰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기 전에는 뭐 생부라고 해서 인지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추정이 미치게 되면은 아주 강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로만 이거를 깰 수가 있다. 이거보다 조금 완화되어 있는 친생자 관계, 뭐 부존재 확인 소송 그런 걸로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정이 미치면 친생 부인의 소로만 이 추정을 깰 수가 있고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 이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상당한 제척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소송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뭐 생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 뭐 이런 거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게 추정의 효력이 강하다 보니까요. 이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가 조금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요. 그래서 뭐 외관상 명백하게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은 뭐 돼 있긴 하지만 뭐 남편이 해외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별거 상태였다든가 뭐 그런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 추정의 예외입니다. 이 추정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추정이 미칩니다. 아주 강한 추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정이 일단 미치게 되면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깰 수가 있다. 자, 2항입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네, 결혼하고 뭐 빨리 이렇게 임신하면 200일 내에 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사망에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네, 그러니까 혼인이 종료할 무렵에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좀 늦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300일 정도까지도 이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강한 이제 추정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친생 부인의 소를 꼭 제기해야지만 깰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사망 때문에 전 남편의 아이로 이렇게 친생자 추정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경우까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거는 이게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불합치 결정이 나서 이렇게 사망의 경우에는 좀 뒤에 보는 예외가 조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 추정을 좀 더 깨기가 쉬워졌어요. 자, 845조입니다.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뭔 얘기냐면, 이게
그 844조에 의하면은 이게 누구를 이제 아버지로 봐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자, 이혼을 하고 이렇게 30일 있다가 이렇게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산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요 출산 시점이 요 이혼한 때부터는 250일이고, 요 재혼한 때부터는 뭐 220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태어난 아이는요, 네, 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도 추정이 되고, 또 요 재혼한 분의 친생자로도 추정이 되잖아요. 이 기간이 겹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부를 정하는 소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꼭 소송의 방법으로 꼭 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째 재혼한 이제 그 남편의 이제 부로 추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깰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꼭 우리나라처럼 소송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은 있습니다. 자, 846조입니다. 부부의 일방은 844조의 경우에 그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친생자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그 추정을 깰 수가 있는 거야. 친생자 추정을 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47조에는 친생 부인의 소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항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 부인의 소는 이제 보통은 누가 제기를 하냐면요. 친생 추정을 받게 되는 그 아버지, 거기가 이제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겠죠. 원래는 이 아버지만 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부 또는 처도 이제 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뀐 이유는 이제 이 생모거든요. 생모의 경우에도 친생 추정을 받는 그 부가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여러 이유로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골탕을 먹일 목적으로 이제 뭐 안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생모가 친생 부인을 해서 이제 그 생부를 이제 아버지로 이제 인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모에게도 이러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인데요. 여기서의 처는 생모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친생 부인의 소는 이렇게 제척 기간이 있어요. 자, 2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뭐 어떤 이유를 통해서 뭐 유전자 감정을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안 때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참 요 조항이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뭐 상전벽해 그런 걸 느끼는 조항인데 이게 원래 민법 제정될 때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알고 1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뭐 나중에 10년 뒤에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를 그 아이가 태어나고 10년, 뭐 20년 뒤에 알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못 하는 거야. 왜?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비판도 많았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위헌 판결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이제는 뭐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태어나고 성년이 된 상태에서 알게 됐다. 내 아이가 아니다. 그걸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 2년 내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까요. 이 조문은 정말 큰 변화를 겪은 조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항에 보면은 자,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는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피고로 할 사람이 돌아가시고 없으면요.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7조는 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844조의 친생자 추정 그 규정하고요. 847조의 친생 부인의 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조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852조를 보면은 자, 친생 부인권의 소멸인데요. 자,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친생자임을 일단 승인을 하면요. 더 이상 이 친생 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자기 자녀가 아닌 친생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면 그거는 뭐 혈연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아닐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그런 친자 관계가 이제 승인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뭐 대리모라든가 뭐 아주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출산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혈연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뭐 친자가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도 그걸 무조건 친자가 아닌 거를 인정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 어떤 친자 관계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852조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854조의 2를 보면은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844조 사망의 경우 이게 뭐냐면 이게 혼인 종료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친생자로 추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친생 추정이 되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깰 수가 있었는데 이건 좀 예외적으로 이런 혼인이 종료하고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이게 이혼한 그 전 남편의 애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깨도록 하는 거는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의 친생 부인 허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 친생 추정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출생 신고가 이미 이제 전 남편의 자녀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친생 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이다라는 이제 결정을 받고 이제 바뀐 그런 이제 규정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871조는요. 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민법과 이제 헌법과의 관계를 공부할 때 우리가 조금 살펴봤었는데 원래는 이제 부성주의 이게 이제 원칙이고 거의 이제 성불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강하게 이제 있었는데
이게 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되느냐? 어머니의 성은 왜 따를 수 없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뭐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뭐냐면은 부성주의 자체가 이제 위헌은 아닌데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도 부성주의를 강제한다든가 또는 이게 아버지 성을 따랐다가도 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이제 있을 때 그거를 아예 불허해 준다든가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막는다든가 이런 거는 위헌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781조도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1항에 보면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예전에 이제 요거만 있었죠. 그런데 다만 해서 이제 예외가 인정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의 이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근데 그거를 혼인신고 시에 협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시기적으로 제한을 둔 것 아니냐. 뭐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협의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민법은 현재는 혼인 신고 시에 그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혼인 신고 시에. 그렇게 되면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2항이에요. 부가 외국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성을 가지고 사는 건 여러모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 성과 보를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3번에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요. 4항에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창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항도 이제 변경이 있었던 조항인데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이제 혼외자예요, 혼외자. 그런데 생부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혼한 이제 부부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혼한 부모랑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자, 인지 전에 이 아이가 이미 어머니의 성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으로 바꿨어야 됐습니다. 인지가 되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부성주의를 강제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생부가 내 성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고집을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은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는 변경도 인정해 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불변의 원칙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성주의가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가 넓어졌고 그리고 변경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그 허가를 이제 결정하는데요.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는 뭐 그거는 그 개인이 자기의 이름에 대한 좀 어떤 선택권이라든가 어떤 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성은 그거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이름보다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기호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변경해 주지 않고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에 어떤 이제 변화가 많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자, 1번 판례를 보면은
자, 친생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다. 예, 거기다 밑줄을 그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이 미치면요, 이거를 깨기는 되게 어려워요. 예,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엄격하다. 예,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예, 그게 보면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었다든가, 그래서 임신이 불가능했다 둘 사이에서, 이게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이거는 꼭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깰 필요가 없고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완화된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추정이 미치면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그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에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친생 추정을 받는 아버지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의 처도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847조에 보면은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이게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의 그 처는 그 자녀의 생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생 부인을 받는 그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이 어머니랑 이혼하고 재혼을 한 그 재혼한 아내, 거긴 아니에요. 응? 아이의 생모, 거기만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친생 부인을 추정을 받는 그 아버지가 재혼한 생모가 아니죠. 재혼한 그 아내, 거기까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게 친생 부인을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친생 추정을 받는 아버지만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생모가 가능하도록 이제 개정된 이유가 거기 판시에 보면 이제 중간에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부가 이혼해서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생 추정을 받는 남편과 이혼하고 실제 그 아이의 생부 거기랑 이제 재혼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가 화해의 전망이 없이 상당 기간 별거하고 있다. 부가 친생 부인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친생 추정을 받는 그 아버지가 이 소송을 안 하니까요. 생모가 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여기 847조 1항에 있는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여기서 이 처는 생모를 얘기하는 거다. 친생 부인 추정을 받는 그 남편의 처, 그러니까 생모. 그러니까 재혼한 그 아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지금 이제 법 조문이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법 조문이 847조인데 이제 이건 이제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유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한다. 이렇게 제척 기간이 이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야, 이게 옛날에는 뭐 출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니까 너무나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사유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넓어졌어요. 이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짧다. 한 날로부터 2년. 이 기간이 짧다라고 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2년은 짧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불안정한 지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요 바뀐 규정은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출산을 했는데, 이게 출산 후에 몇 년 지나서 한 2년 뭐 정도 지나서 이제 어떤 유전자 감정을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이제 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의 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취하를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이제 취하하고, 그다음에 몇 년도 지나서 또 그때부터 5년이 지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안 때부터 뭐 벌써 5년이 지나서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각하가 됐죠. 이건 부적법하다. 제적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소송이다라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 너무 짧다, 2년은. 이러면서 이제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은 자, 헌법재판소의 그 판시 이유 중에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맨 밑에 문단이에요. 과학적 친자 감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하는 숙려기간의 의미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혈연 관계의 증명이 뭐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사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유전자 감정하는 거 2, 30만 원이면 됩니다. 결과도 금방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 비용도 비쌌고 또 방법도 뭐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요. 뭐 지금은 그냥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그냥 며칠이면 결과도 나오고 비용도 2, 30만 원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한결 용이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하면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진지하게 숙려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혈연적으로는 친자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인 친자로서는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혈연 관계 못지않게 어떤 부모 자식으로서의 사회 생활상 관계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신뢰가 생겼다면 함부로 이거를 봉멸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는요. 자, 이게 친생자 추정이 뭐 아주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인 관계가 종료하고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그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하는 것, 이것도 아주 강한 친생자 추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뭐 이혼하고 이미 재혼해가지고 그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낳은 경우다 말이죠. 생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친생 추정을 강하게 이렇게 받아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거를 번복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친생 추정을 번복하고 생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은 이제 이혼할 때 협의 이혼을 한다 그래도 바로는 이혼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혼인 이제 그 이혼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걸 거쳐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탄이 된 이후에도 현실적 이혼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혼한 때부터 30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파탄된 때부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다른 남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저도 제주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때 이런 사건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친생 추정이 이제 이렇게 미쳐서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를 친생 부인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생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조항도 있고 조금 뒤에 볼 조항도 있는데 바로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바뀐 조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긴 한데 그 판례를 상당히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 14페이지 윗부분까지가 이제 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사안은 이제 이렇습니다. A와 B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가요. 자, 이게 남편이 이제 무정자증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서 이제 어떤 임신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요 A, B가 아마도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합의를 했다라는 이제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는 이제 이 부부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C가 뭐 93년에 이제 태어났죠. C가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의 방법, 제3자가 제공한 정자를 통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D라는 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요 D는요 97년도에 태어났는데 97년도에 태어났는데 2008년경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A의 친자는 아니고 요 B가 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임신한 아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부 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가요. 2015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아마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2015년에 이제 결국 뭐 이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두 아이 다, 혈연적으로는 A의 어떤 그 친자들로 보기는 이제, 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혼한 이후에, A가 B와 이혼한 이후에, 요 A와 D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한, 예, 사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요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난, 예, 요 아이의 경우에요. A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거야. 예, 이런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게, 예,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 하더라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처음에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A의 동의에 의해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자로 승인을 하면 더 이상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자로 승인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뭐 신의측에도 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대법원은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예,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시 1번에요. 예, 다수 의견을 보면은 가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혼인 중에, 예, 출산했으니까요. 예, A의 친생자로, 예,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예, 동그라미 1, 2, 3, 4에서 나와 있습니다. 혼인 중에 출생했으니까, 예, 그거는 일률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친생자 추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8페이지에 쌍가로 나를 보면은,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요, 이게 명백한 동의를 했는지, 예, 그런 게 이제 그 병원 기록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지 않았어요. 명확하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그러니까 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를 했고, A가 출생 신고를 했고, 또 오랫동안 자녀로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걸 봤을 때, 이거 뭐 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 별개의 의견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예, 9페이지 대법관 민요숙의, 예, 별개의 의견. 예, 여기서도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 법리는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 삼자 제공 정자로 인공 수정해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남편의 동의를 얻고 뭐 이런 경우에만 친생 추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도 이 대법관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승인한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수 의견 판시입니다. 이게 요 D의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정자증이기 때문에 아주 뭐 몰랐겠는가는 모르겠지만 의심은 들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 D가 친생자가 아닌 걸 안 거는 이제 97년에 태어났는데 2008년경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는 D가 친생자가 아닌 건 분명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이 미치겠는가? 우리 대법원은 미친다 이거야.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외관상 명백한 경우 빼고는 다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있었다든가 사실상 그 별거 중이었다든가 이게 아니라면 친생자 추정은 미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봤더니 유전자 감정을 해봤더니 친자 관계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친생자 추정이 안 미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 그 이유를 동그라미 1, 2, 3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혈연 관계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면은 친생 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거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닌 게 밝혀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친생 부인의 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입증하는 그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친생 추정이 미치는 범위 그걸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혼인 중에 임신해서 태어났다면 그건 무조건 아주 명백한 외관상 명백한 어떤 사유가 없다면 일단 친생 추정이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페이지요. 대법관 몇 분의 별개 의견을 보면은 이 경우에도 혈연 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한을 둔 거죠. 다수 의견보다는 혈연 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느냐?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추정이 미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한 듯한 견해고요. 민유숙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두 번째 줄에 보는 것처럼 좀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이러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이것도 친생 추정을 깨는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 추정이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 추정이 여전히 미치겠는가? 그래서 그럼 어쨌든 우리 다수 의견은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 명백한 게 아니면 친생 추정이 미친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깰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면은요 11페이지입니다. 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요 C의 경우에는요 친생 추정이 미치고 그리고 동의해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한 거다 이거야. 이미 친생자로서 승인한 거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당연히 부적법하죠. 친생 부인, 친생 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요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송 당연히 부적법합니다. 친생 부인의 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요. 그러면 요 D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DNA 감정을 통해서 친자 관계가 아닌 게 밝혀졌으니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데 입양의 요건은 뭐 갖췄다. 적어도 그 알고서도 계속 키워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입양의 효과가 갖춰졌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는 뭐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그거 아니다 이게.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여기도 친생 추정이 미친다는 것이죠. 혼인 중에 출생이 있기 때문에 친생 추정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소를 제기 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2013년 이후에 이제 문제 삼은 거니까 요거는 제척 기간이 도과돼서 부적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법원 판례는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그런 논거들이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친생자 추정을 그리고 친생 부인의 소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주 많은 시사점을 주는 판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봤던 판례입니다. 부성주의를 따르는 것이 남녀 평등에 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요, 부성주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예외, 그러니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송인준 전효숙 재판관의 의견은 이거는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왜 꼭 부성주의를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한 위헌의 의견이고요. 재판관 권성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다. 하나의 문화고, 이게 그 이제 뭐 그 맨 뒤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잣대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활 양식이자 문화 현상인 부성주의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견해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현재 우리 민법은 부성주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모의 성과본을 따르는 예외를 좀 더 넓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분의 변경을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입장으로 부성주의, 성불변의 원칙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을 보면은요.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어떻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바꿔달라 개명 신청보다는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선호, 내가 어떤 성을 갖고 싶다. 응? 강시성이 좀 이쁘다 말이야. 어감이 이쁘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성이라는 거는 이름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뭐 이런 거에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게 본 변경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번 판례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A와 B가 이제 부부였는데요. 갑과 을이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요 C하고 재혼을 했고요. C가 이제 여기를 이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갑은 요 아버지랑 이렇게 살았고요. 을은 요 어머니랑 이렇게 이제 살았고 이렇게 이혼한 이후에는 양쪽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을은 요 B가 재혼한 요 C의 이제 양자가 돼서 이쪽하고만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나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성과 본의 변경을 이제 신청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요 가족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왜 요 아버지랑 성이 다르지? 뭐 이러한 편견이나 오해를 이제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요. 만약에 성본 변경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양부의 성을 따라가게 되면 약간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 원래 그 생부, 원래 아버지, 그 다음에 요 형제 하고 어떤 유대 관계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요 사례에서는요, 이쪽 요 친아버지 그다음에 이 형제하고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이제 이쪽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요 C가 요 양부와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8번 판례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 이제 그대로 이제 살다가 원래 이제 친부의 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이제 바꿔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청을 한 사람이 이미 성인 이제이었고요. 오랫동안 이제 그냥 그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 변경은 어떤 정체성, 어떤 이런 거에 이제 관련이 이름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어떤 정체성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17페이지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사건 본인의 학력 및 교육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의 변화를 낳게 된다. 이게 오랫동안 그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인격의 동일성의 변화를 낳게 된다. 이거는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켜서 사건 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해 주느냐, 이거는 구체적인 이제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다. 근데 기준은 자의 어떤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의 어떤 그 행복과 이익,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 정체성의 유지, 이것도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쉰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